버드립에 깃든 마음. 운명을 짓다. 조선의 하늘 아래 당파간의 암투가 검은 구름처럼 드리웠던 시절. 젊고 명민한 선비 김민주는 그것엔 정치적 폭풍의 한가운데 휘말렸다. 반대파의 모함으로 삭탈관직은 물론 머나먼 절의 고도로 귀향을 갈 위기에 처하자 그는 칠흑 같은 밤을 틈타 한양을 등지고 남쪽으로 향했다. 며칠 밤낮을 쉬지 않고 걸어 당도한 곳은 지리산 자락에 숨겨진 듯 자리한 소나무골이라는 아늑한 산골 마을이었다. 간신히 몸을 숨길 외딴 초가 하나를 구했지만 며칠간의 노숙과 긴장으로 그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타는 듯한 갈증에 그는 비틀거리며 물을 찾아 나섰다. 아, 목이 찢어질 듯 마르구나. 이대로는 쓰러지고 말겠다. 어디 샘물이나 우물이라도 있어야 할 텐데. 그의 눈에 간절함이 가득했다. 이윽고 그의 시야에 마을 공동 우물이 들어왔다. 그리고 그곳에는 한 여인이 있었다. 맑고 시원한 물을 깃는 그녀의 모습은 그 자체로 한 폭의 그림이었다. 소박한 무명치마 저고리에 쪽진 머리, 꾸밈 없는 모습이었으나 그 자태는 더없이 단아하고 기품이 넘쳤다. 햇살에 비친 고운 목선과 물을 깃는 섬세한 손길에 민주는 타는 갈증마저 잠시 잊고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궁궐의 어떤 여인보다도 곱구나. 저 맑은 눈빛은 마치 이 산골의 정기를 오롯이 담은 듯하다. 정신을 차린 민주는 조심스럽게 우물가로 다가갔다. 그는 최대한 공손한 태도로 여인에게 말을 건넸다. 여보시오, 내가 길을 가던 나그네인데 염치 없지만 물 한 바가지만 청할 수 있겠소? 여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맑은 물을 한 바가지 가득 떠서 그에게 건넸다. 그런데 민준이 바가지를 받아들자 그 안에는 푸른 버드립 하나가 동동 떠 있었다. 순간 민준의 미간에 의아함이 스쳤다. 그는 갈증으로 다급한 와중에도 예의를 잃지 않고 물었다. 보아하니 내 갈증이 심해 보였을 터인데 어찌하여 이리 버드립을 띄워주는 것이요? 혹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요? 그러자 여인은 수줍은 듯 고개를 살짝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나그네님의 숨이 몹시 가쁘고 얼굴이 붉으시어 필시 오랜 시간 갈증에 시달리셨을 터. 이럴 때 급히 찬물을 마시면 탈이 나기 쉽다고 들었습니다. 이 버드립을 후 불어 밀어내며 천천히 드시라는 저의 작은 마음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주는 마치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단순한 아름다움을 넘어선 깊은 배려와 지혜. 그는 여인의 외모가 아닌 그 마음의 깊이에 온전히 매료되었다. 그는 버드립을 천천히 불어가며 물을 마셨다. 시원한 물줄기가 목을 적시는 동안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여인을 향한 연정이 싹트고 있었다. 물을 다 마신 그는 바가지를 돌려주며 이전보다 한결 부드러워진 목소리로 물었다. 낭자의 깊은 마음에 감복하였소. 실례가 안 된다면 혼인을 하셨는지 물어도 되겠소? 여인은 서연이라 했다.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저었다. 아직이옵니다. 아, 그렇구려. 나 또한 아직 짝을 찾지 못했소. 민주는 한 걸음 더 나아갔다. 혹 정원안이라도 있소? 없습니다. 나도 없소. 민준의 거침없는 질문에 서연이 당황한 기색을 보이자 그는 멋쩍게 웃으며 말했다. 미안하오. 내 성정이 본디 이리 앞뒤 가리지 않고 마음이 가는 대로 움직이는지라. 낭자를 처음 본 순간부터 내 마음이 온통 낭자에게 향했소. 나쁜 뜻이 있는 것이 아니요. 그저 낭자의 부모님께 정식으로 찾아뵙고 평생의 인연을 청하고 싶을 뿐이요. 부디 내게 기회를 주시오. 그의 진솔하고 박력 있는 고백에 서연 또한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자신의 집을 알려주었다. 저는 저 산 아래 유기를 만드는 박진사댁 외동딸 서연이라 하옵니다. 알겠소. 내가 먼저 댁에 찾아가 부모님께 내 진심을 전할 터이니 낭자는 천천히 오시오. 민주는 장난스럽게 한쪽 눈을 찡긋해 보이고는 마치 세상을 다 얻은 사람처럼 힘찬 발걸음으로 산을 내려갔다. 서연은 폭풍처럼 지나간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당황스러움과 설렘이 뒤섞인 묘한 미소를 지었다. 민주는 곧장 박진사의 유기 공방을 찾아갔다. 그는 서연의 부모님 앞에서 자신의 신분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소생은 한양에서 온 김민준이라는 선비입니다. 지금은 비록 곤궁한 처지이나
따님께 한눈에 반하여 부부의 연을 맺고 이 집의 대릴사위가 되어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 찾아왔습니다. 부디 허락하여 주십시오. 갑작스러운 양반 선비의 방문과 당돌한 청혼의 박진사 내외는 어안이 벙벙했다. 하지만 하나뿐인 딸의 혼처를 고심하던 차에 비록 행색은 남루하나 눈빛이 살아있고 태도가 당당한 민준이 마음에 들었다. 그들은 민준의 사람됨을 믿고 혼인을 허락했다. 그리하여 버들이 판장이 맺어준 인연으로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평생 북과 책만 가까이 했던 민준에게 불 앞에서 노쇠를 다루는 거친 유기장 일은 낯설고 힘들기만 했다. 그는 일을 배우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방에 틀어박혀 책만 읽었다. 일손 하나가 아쉬운 장인 장모의 눈에는 그런 사위가 한심하기 짝이 없었다. 저놈의 사위는 일할 생각은 안 하고 매일 책상 물림만 하니 우리 집안 기둥뿌리가 뽑히겠네. 여보, 저러다 우리 서연이만 고생시키겠소. 오늘부터 밥 양이라도 반으로 줄이시오. 일 안 하는 자 먹을 자격도 없소. 부모님의 구박이 날로 심해지고 남편의 밥그릇이 점점 비어가는 것을 본 서연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다. 그녀는 부모님 몰래 자신의 밥을 덜어 남편에게 가져다 주고 밤에는 고구마나 감자를 쪄서 건네며 남편의 길을 살려주었다. 우리 서방님은 지금 잠시 뜻을 펼치지 못할 뿐 분명 큰 인물이 되실 분이야. 민주는 그런 아내의 지극한 사랑과 믿음에 깊이 감동했고 두 사람의 사랑은 힘든 현실 속에서 더욱 단단해져 갔다. 그렇게 몇 년의 세월이 흘렀다. 한양의 정세는 급변했다. 민준이 속했던 당파가 반정에 성공하여 새로운 임금을 옹립한 것이다. 세상이 바뀌자 죄를 지었거나 혹은 죄를 받을까 두려워 숨어 지내던 수많은 선비들이 사면되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었다. 민준에게도 복직을 명하는 교지가 내려왔다. 때마침 유기장에서는 관아의 유기를 납품할 시기가 되었다. 늘 장인이 직접 하던 일이었다. 민준은 책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나 장인에게 말했다. 장인어른, 이번 관아 납품은 제가 맡아서 해보고자 합니다. 장인은 코웃음을 쳤다. 자네가? 방구석에 처박혀 글줄이나 읽던 자네가 뭘 안다고 납품을 한단 말인가? 어림없는 소리 말게. 내가 가도 될까 말까 한 일을 자네가 망치기라도 하면 어쩔 텐가. 그때 곁에 있던 서연이 나섰다. 아버님, 이 사람은 마음을 먹지 않아서 그렇지 한번 마음먹은 일은 반드시 해내고야 마는 성품입니다. 저와의 혼인도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부디 한 번만 믿어주십시오. 딸까지 나서서 확신의 찬 목소리로 말하자 장인은 마지못해 허락했다. 민주는 유기를 가득 실은 수레를 끌고 관아로 향했다. 관아 입구에서 이방이 그를 막아섰다. 우리는 이미 납품받을 곳을 정했으니 돌아가시오. 하지만 민주는 물러서지 않고 큰 소리로 외쳤다. 사또를 뵙게 해주시오. 예벗. 김민준이 왔다고 전하면 당장 나오실 것이오. 이방은 어이가 없다는 듯 비웃었지만 민준이 계속해서 사또를 부르짖자 소란을 들은 사또가 직접 밖으로 나왔다. 사또는 민준을 보자마자 버선발로 달려나왔다. 아니, 민준이 아닌가. 내 벗이여. 이게 얼마만인가. 알고 보니 그 고을의 사또는 민준과 함께 조정에서 일했던 막역한 친구 박진우였다. 두 사람은 뜨겁게 제외했다. 민준은 친구인 사또의 도움으로 이방이 상인들에게 뇌물을 받고 납품업체를 멋대로 정해왔던 비리를 밝혀냈다. 사또는 크게 노하여 이방을 하옥시키고 민준의 장인어른이 만든 유기의 품질을 보고 정식으로 납품 계약을 맺었다. 사또는 민준에게 한양으로 돌아갈 채비를 서둘러주며 그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 직접 유기장으로 행차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준이 집에 돌아와 관아 납품에 성공했다고 말하자 장인은 자기 사위가 몇 년 만에 큰일을 해냈다며 입이 귀에 걸렸다. 그때 민준이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기 시작했다. 장인이 의아해하며 묻자 민준은 태연하게 답했다. 곧 이 고을 사또께서 우리 집에 행차하실 것이니 귀한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지요. 장인은 사위가 허풍을 떤다고 생각했지만 잠시 후 정말로 사또의 행차가 당도하자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다. 사또는 장인 장모의 손을 잡고 나라의 귀한 인재를 보살펴준 은혜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장인 장모는 그제야 자신들의 사위가 보통 인물이 아니었음을 깨닫고 지난날 구박했던 것을 부끄러워하며
어쩔 줄 몰라 했다. 민주는 그런 장인 장모를 위로하며 말했다. 두 분은 오갈 데 없는 저를 거두어 주신 부모님과 같은 분들입니다. 그 은혜 평생을 두고 갚겠습니다. 사또는 그 자리에서 큰 잔치를 열었고 잔치에 모인 인근 고을의 유지들은 모두 박진사의 유기를 보고 그 품질에 감탄하며 앞다투어 주문했다. 유기장은 순식간에 번창하게 되었다. 며칠 후 민주는 아내와 함께 한양으로 떠날 준비를 마쳤다. 사또는 민준의 아내 서연을 위해 고운 가마까지 보내주었다. 장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사위에게 사과했다. 이복의 김서방, 내 자네를 몰라보고 미안했네. 민주는 환하게 웃으며 장인의 손을 잡았다. 장인어른, 섭섭한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한양으로 돌아온 민주는 임금을 아뢰었고 임금은 민준의 지난 이야기를 듣고 그의 아내 서연의 현명함과 덕을 크게 칭찬하며 그녀를 정실부인으로 정식으로 책봉하였다. 천한 신분이라 여겼던 며느리가 임금의 인정을 받는 정실부인이 되자 민준의 가족들도 그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그리하여 버드립 한 장으로 시작된 인연은 온갖 역경을 이겨내고 나라의 인정을 받는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고 두 사람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어머니의 흰 쌀밥과 이팝나무꽃, 옛날 강원도의 깊은 산골, 가난하지만 마음만은 비단결같이 고운 나무꾼 서기가 살고 있었다. 그에게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가족, 늙고 병든 어머니가 있었다. 어머니는 오랜 세월의 풍파에 눈이 거의 보이지 않았고 온몸이 쑤시는 지병으로 인해 자리에 누워 지내는 날이 더 많았다. 식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어머니를 볼 때마다 서기의 마음은 까맣게 타들어갔다. 그는 매일 지게를 지고 산에 올라 나무를 해다 팔아 겨우 약과 멀건 죽을 구해 어머니를 봉양했다. 그러던 어느 봄날 기력이 쇠할 대로 쇠한 어머니가 힘겹게 입을 열었다. 아들아, 내 평생 소원이 하나 생겼구나. 어머니, 말씀만 하십시오. 그게 무엇이든 제가 구해오겠습니다. 아들의 반가운 목소리에 어머니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속삭였다. 다른 것이 아니다. 그저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밥이 고봉으로 먹고 싶구나.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그 흰 쌀밥 말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서기의 가슴은 쿵 내려앉았다. 기쁜 마음으로 부엌으로 달려가 쌀독을 열었지만 쌀독 바닥에는 한 줌도 채 되지 않는 쌀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딱 어머니의 밥 한 그릇을 지을 양이었다. 이를 어쩐다. 어머니께만 밥을 지어드리면 당신께서는 필시 내가 굶는 것을 알고 한술도 뜨지 않으실 텐데. 서기는 텅 빈 쌀독 앞에서 한참을 고민했다. 그의 시선이 창밖으로 향했을 때 마당 한편에 흐드러지게 핀 이팝나무가 눈에 들어왔다. 마치 하얀 쌀밥을 고봉으로 쌓아놓은 듯한 그 모습. 그 순간 서기의 머릿속에 한 가지 묘안이 떠올랐다. 그는 조심스럽게 이팝나무 꽃을 한 아름 따왔다. 그리고 쌀독에 남은 마지막 쌀로 정성껏 밥을 지어 어머니의 밥그릇에 소복이 담았다. 자신의 빈 밥그릇에는 따온 이팝나무 꽃을 밥처럼 가득 담았다. 눈이 어두운 어머니는 아들의 밥그릇에 담긴 것이 꽃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그저 아들도 자신처럼 흰 쌀밥을 먹는다고 생각했다. 아이고, 이게 꿈이냐 생시냐. 이 귀한 흰 쌀밥을 다 먹어보다니. 어머니는 정말 오랜만에 밥 한 그릇을 맛있게 뚝딱 비웠다. 오랜만에 포만감을 느낀 어머니는 아이처럼 환하게 웃었고 그 모습을 본 서기도 텅 빈 배는 아랑곳하지 않고 덩달아 크게 웃었다. 모자의 행복한 웃음소리는 낡은 초가집의 울타리를 넘어 온 마을로 퍼져나갔다. 공교롭게도 그때 민정을 살피던 임금의 행차가 그 집 앞을 지나고 있었다. 가난이 뚝뚝 묻어나는 허름한 초가에서 들려오는 청아하고 행복한 웃음소리에 임금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저 집에 무슨 큰 경사라도 났는가? 저리 맑은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는구나. 여봐라, 안으로 들어가 무슨 연유인지 알아보고 오너라. 임금의 명을 받은 신하가 집 안으로 들어가 자초지종을 알아보고 돌아와 임금에게 아뢰었다. 이팝나무 꽃으로 어머니를 속여 흰 쌀밥을 드시게 한 아들의 지극한 효성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모두 들은 임금은 깊은 감동을 받았다. 허허, 하늘이 내린 효자로구나. 가난 속에서도 어미를 위하는 저 마음이야말로 백만 금보다 귀한 보물이 아니겠는가.
임금은 즉시 나무꾼 서기를 불러 큰 상을 내렸다. 평생 먹고도 남을 쌀과 비단, 그리고 튼튼한 새집을 하사했다. 또한 어의를 보내 어머니의 병을 치료하게 했다. 아들의 지극한 효심과 임금의 은혜 덕분에 어머니는 금세 건강을 되찾았다. 이후 두 사람은 더 이상 배고픔을 걱정하지 않고 매일 윤기 나는 흰 쌀밥을 지어 먹으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때부터 서기의 효심이 깃든 그 나무를 옥기세 스친 인연의 무게. 조선시대에 한양의 이름난 가문에서 태어난 이선준이라는 젊은 양반이 있었다. 그는 유서 깊은 집안의 장자로 어려서부터 당대 최고의 학자들에게 가르침을 받아 문무를 겸비한 인재로 칭송이 자자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막대한 재산은 그의 삶에 부족함이 없게 했고 젊은 나이에 문과에 급제하여 탄탄대로의 벼슬길에 올랐다. 게다가 온화하고 기품 있는 미모를 지닌 아내 연하를 맞이하여 세상 모든 이의 부러움을 사는 완벽한 삶을 살고 있었다. 이선준 자신 또한 자신의 삶이 더할 나위 없이 만족스럽다고 여겼다. 그는 자신의 덕과 노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굳게 믿었다. 그러나 운명의 장난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법. 모든 것이 완벽했던 어느 맑은 날, 그의 아내 연하가 한마디 말도 서찰 한 장도 남기지 않은 채 종적을 감추어버린 것이다. 이선주는 도무지 아내가 떠난 이유를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어찌하여 떠났는가? 내가 무엇을 부족하게 하였단 말인가? 나는 남편으로서 최선을 다했고 우리 집안 사람들 누구 하나 아내를 핍박한 이가 없었다. 금은보화가 가득하고 비단 옷을 입으며 부족함 없이 살았는데 대체 무엇이 불만이었단 말인가? 그는 며칠 밤낮을 고민했지만 실마리조차 찾을 수 없었다. 자존심 강한 그의 마음에 답답함과 억울함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결국 그는 결심했다.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 내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아내를 찾아내어 그 연유를 내 두 귀로 똑똑히 듣고야 말겠다. 이선주는 모든 관제 건물을 뒤로하고 충직한 마부 하나만을 데리고 아내를 찾아 전국 팔도를 헤매는 긴 여정을 시작했다. 수개월에 걸쳐 발길이 닿는 모든 곳을 수소문했지만 아내의 흔적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대체 어디로 갔단 말인가? 친정 식구들도 가까이 지내던 벗들도 행방을 모른다니 이게 가당키나 한 소린가? 하늘로 솟았나? 땅으로 꺼졌나? 정녕 살아는 있는 것인가?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고 희망은 절망으로 변해갔다. 이선준의 얼굴에는 깊은 수심이 드리워졌고 그의 몸과 마음은 날이 갈수록 지쳐갔다. 점차 아내를 찾는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무렵 그는 한양으로 발길을 돌리려 마음먹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낯선 산길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이선주는 깊은 산골짜기에서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불빛을 발견하고 허름한 오두막집에 하룻밤 신세를 지게 되었다. 그곳은 숯을 구워 파는 가난한 부부가 사는 집이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이선주는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그토록 애타게 찾아 헤맨 그의 아내 연화가 숙구이꾼의 아내가 되어 태연하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선주는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망연자실했다. 그는 몇 번이고 눈을 비비며 다시 확인했다. 비단옷 대신 해지고 빛바랜 무명옷을 입고 뽀얗던 얼굴에는 검댕이 묻어 있었지만 그 사람은 분명 자신의 아내 연화였다. 세상에 나보다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어찌하여 이런 누추한 곳까지 와서 천하디천한 숙구이꾼의 아내가 되었단 말인가. 그는 차마 말을 걸지 못하고 말없이 아내의 행동을 지켜보았다. 아내는 검게 그을린 얼굴로 숙구이 남편을 도우며 땀 흘리고 있었지만 그 표정만큼은 이선준이 지금껏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평온과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순수한 미소는 이선준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저런 미소, 나에게는 단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었는데 더욱 혼란스러운 것은 아내가 자신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아는 체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선준이 몇 번이나 말을 붙여보려 했지만 아내는 의도적으로 그를 피하며 한치의 틈도 내어주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이선준은 더 이상 머물 수 없어 길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아내를 향해 씁쓸하게 말했다. 부디 잘 살도록 하시오. 그러자 그동안 입을 굳게 닫고 있던 아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안녕히 가십시오. 단 네 글자, 너무도 무심하고 짧은 작별 인사였다. 그 담담한 목소리에
이선주는 더 이상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다.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산을 내려오던 그는 주체할 수 없는 답답함에 가슴을 쳤다. 산길을 정처 없이 헤매던 그의 눈에 멀리 산 중턱에 자리한 작은 암자와 그 앞을 거닐고 있는 백발의 노승이 들어왔다. 이선주는 무언가에 홀린 듯이 그 암자로 향했고 노승에게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를 올렸다. 노승님, 안녕하십니까? 노승은 온화한 미소로 답했다. 허허, 오셨소이까? 기다리고 있었소이다. 예? 소승이 올 줄을 어찌 알고 계셨나이까? 노승은 지혜로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렇소이다. 그대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무거운 의문을 안고 이곳을 찾았을 테지요. 이선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초지종을 털어놓았다. 그렇습니다, 스님. 제 아내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집을 나가 저 아래 숙구일꾼과 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부디 저에게 가르침을 주십시오. 노승은 고요히 고개를 끄덕이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모든 것에는 인과 연이 있는 법이오. 손님께서는 전생에 한 사찰의 수행승이셨소. 자비심이 지극히 깊어 길을 걸을 때조차 작은 벌레 한 마리 밟을까 조심하던 선한 분이셨지. 이선주는 숨을 죽이고 노승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어느 날 그 스님께서 길을 가다 자신의 옷 속에서 기어나온 이 한 마리를 발견하셨소. 스님은 살생을 피하고자 그 작은 이를 죽이지 않고 길가 바위 아래의 풀포기 위에 조심스럽게 놓아주셨지. 노승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그 풀포기 위에 놓인 이는 마침 그곳을 지나던 멧돼지의 몸속으로 들어가 평생을 편안하게 살다가 생을 마감했소이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전생의 스님이셨던 손님은 현생의 부귀한 양반으로 태어났고 스님이 살려주었던 그 이는 여인으로 태어나 손님의 아내, 연하 부인이 된 것이오. 그리고 그 멧돼지는 바로 저 아래산에서 숯을 굽는 사내로 태어난 것이지. 손님의 아내는 자신을 살려준 전생의 은혜를 갚고자 잠시 손님 곁에 머물렀던 것이오. 하지만 손님께서 그저 옷깃에서 떼어 풀포기 위에 잠시 내려놓았던 그 찰나의 인연처럼 아내 또한 현생에서 손님의 곁에 오래 머무르지 않고 자신의 본래 인연인 숙구일꾼에게로 돌아간 것이라오. 모든 것을 깨달은 이선주는 망연자실하여 물었다. 스님, 그렇다면 저는 앞으로 어찌 살아야 하겠습니까? 아내를 잃고 나니 마치 세상 모든 것을 잃은 듯 허망하기만 합니다. 노승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손님께서는 전생에 쌓은 공덕이 하늘과 같이 높으십니다. 그 덕으로 이번 생에 유복한 삶을 누리게 된 것이니 너무 상심치 마시오. 인연이란 흐르는 물과 같은 것, 억지로 잡으려 하면 손가락 사이로 모두 빠져나가는 법입니다. 이제 이 산을 내려가면 손님에게는 새로운 인연이 찾아올 것이니 그 인연과 함께 평생을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선주는 노승에게 깊이 감사 인사를 올리고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산을 내려갔다. 그리고 노승의 말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현숙하고 지혜로운 여인을 만나 다시 혼이 나게 되었다. 그는 지난날의 경험을 통해 진정한 인연의 의미를 깨닫고 새로운 아내와 함께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며 평생을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거짓의 대가와 천리마. 옛날 전라도 나주의 한 관아에 김풍이라는 관리가 있었다. 그는 본래 한양에서 장래가 촉망되던 인재였다. 준수한 외모와 뛰어난 능력 덕에 무려 호조판서의 사위가 되어 출세가도가 보장된 몸이었다. 그러나 몇 해 전 그는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임원 전라도 땅으로 발령을 받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상관에게 억울함을 토로하며 강력히 항의했었다. 대감, 소인이 어찌하여 머나먼 전라도까지 가야 한단 말입니까? 이것은 명백한 좌천이 아닙니까? 제 장인어른께서 이 사실을 아시면 가만히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관의 대답은 교활했다. 김주부, 미안하게 되었네. 주상 전하의 명이시라 우리 부서에서 필히 한 명은 파견을 가야 하는데 알다시피 지금 남은 사람은 자네와 나 둘뿐이지 않은가. 내 모친께서 편찮으시니 내가 갈 수는 없는 노릇이고 자네 장인께는 내가 이미 찾아가 사정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두었으니 걱정 말게. 자네의 앞날은 내가 책임지고 보장하겠네. 김풍은 상관의 비열한 수에 망연자실했지만 왕명인지라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한양의 아내와 작별 인사를 나누고 머나먼 파견길에 올랐다. 신혼의 단꿈에 젖어있던 아내는 눈물로 그를 배웅하며 아버님께 말씀드려 속히 한양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처음 전라도에 도착한 김풍은 모든 것이 낯설고 힘들었다. 한양에 두고 온 아내가 사무치게 그리웠고 입에 맞지 않는 음식과 다른 풍토에 외로운 나날을 보냈다. 하지만 그의 고독한 마음을 녹여준 존재가 나타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바로 인근에서 그 미모가 널리 알려진 기생, 매향이었다. 관아의 사또가 김풍을 위해 마련한 환영 연회에서 그의 옆자리에 앉게 된 매향은 한양에서도 보기 드문 절세미인이었다. 김풍은 첫눈에 그녀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다. 이럴 수가. 이런 시골 구석에서 내 평생의 이상형을 만나게 될 줄이야. 그는 한양의 아내는 까맣게 잊은 채 자신이 미혼 총각이라 속이고 매향에게 적극적으로 구애했다. 그의 세련된 매너와 달콤한 말에 순진했던 매향은 그가 총각이라 굳게 믿었고 두 사람은 깊은 사랑에 빠져 함께 살림을 차리고 귀한 딸까지 얻게 되었다. 김풍에게 고달팠던 전라도에서의 생활은 매향과 함께하는 행복한 나날로 바뀌었다. 그는 한양의 아내가 보내오는 애틋한 서찰들을 단 한 번도 뜯어보지 않고 외면했다. 그렇게 3년의 세월이 흘렀다. 김풍의 상관은 그래도 약속은 지키는 사람이었다. 그는 김풍의 장인인 호조 판서의 도움을 받아 마침내 김풍을 다시 한양으로 불러들이라는 왕명을 받아냈다. 그러나 그토록 기다렸을 복귀 명령을 받은 김풍의 표정은 기쁨이 아닌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아니, 이럴 수가. 이제야 겨우 이곳 생활에 정을 붙였는데 도로 한양으로 오라니. 안 된다. 나는 매양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 그는 하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매양과 헤어져야 한다는 사실에 아이처럼 울부짖었다. 그는 한양의 아내와의 인연이 자신의 무심함으로 인해 자연스레 끊어지길 바랐지만 현실은 그의 바람을 비웃었다. 결국 김풍은 슬픈 얼굴로 매양을 찾아가 이별을 고했다. 매양 또한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았다. 가실 분은 가셔야지요. 어차피 나리께서는 이곳에 머무실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녀는 애써 담담한 척했지만 돌아선 그녀의 어깨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김풍은 떠나야 할 날이 이틀이나 지났음에도 차마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괴로워했다. 매양아, 내일은 정말 떠나야 한다고 관찰사 나리의 명이 내려왔다네. 그는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있는 매양과 자신의 딸을 보며 다시 한번 어린아이처럼 흐느껴 울었다. 이곳에서 한양까지 천리길인데 당신과 이 어린 핏덩이를 남겨두고 내가 어찌 살아갈 수 있단 말인가. 다음 날 아침, 매양이 정성껏 차려준 아침상 앞에서 김풍은 밥술을 뜨지 못했다. 매양아, 나를 기다려줄 수 있겠어?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그대와 우리 딸을 데리러 오겠네? 매양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에 숟가락을 쥐어주었다. 동구바까지 배웅 나온 매양과 어린 딸의 모습을 몇 번이고 돌아보며 김풍은 천근만근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고통스러웠다. 그렇게 떠난 김풍은 곧장 한양으로 향하지 않고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지체하기 위해 가는 길에 있는 친구의 집을 찾았다. 그는 친구를 보자마자 술을 청해 들이켰다. 술에 취한 그의 눈에는 오직 매향의 얼굴만이 아른거렸다. 그때 친구가 쌍용사 주지 스님이 찾아왔다며 그 스님이 하루에 천리를 간다는 천리말을 타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뭐라? 하루에 천리를 가는 말이라고? 그 말에 김풍의 귀가 번쩍 뜨였다. 그는 친구가 스님을 맞으러 간 사이 몰래 마구간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과연 범상치 않은 기운을 뿜어내는 붉은 말이 있었다. 옳거니, 이것이 바로 천리마로구나. 이 말만 있다면 매양에게 돌아가는 것은 순식간이겠지. 김풍은 주저없이 말에 올라타 매양이 있는 나주를 향해 미친 듯이 말을 달렸다. 과연 천리마의 속도는 놀라웠다. 걸어서 며칠이 걸리는 거리를 단 반나절 만에 주파한 김풍은 깊은 밤매양의 집에 몰래 들어갔다. 매양아, 보고 싶었어. 내가 얼마나 그대가 그리웠는지 아시오. 갑작스러운 그의 등장에 매양은 경악했다. 서방님, 어찌 다시 오셨습니까? 왕명을 어기시면 큰일이 날 것입니다. 김풍은 그녀를 부여안고 울부짖었다. 모르겠네.
나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 차라리 이놈의 관직 다 때려치우고 여기서 그대와 함께 살겠네. 그의 절박한 모습에 마음이 약해진 매양은 결국 그를 따라 한양으로 함께 떠나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김풍은 매양을 말에 태우고 자신은 아이를 등에 업은 채 한양으로 향했다.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길은 고되었지만 행복했다. 그러나 한양이 가까워질수록 김풍의 마음은 불안감으로 가득 찼다. 한양에 가면 아내의 존재를 어찌 설명해야 한단 말인가. 장인어른께는 또 뭐라 말씀드려야 하지? 그의 머릿속은 뒤엉킨 실타래처럼 복잡해졌다. 마침내 한양 근교의 한들판, 나무 그늘 아래에서 잠시 쉬고 있을 때였다. 먼지인은 길 위로 화려한 가마 한 채가 다가오더니 그들 앞에서 멈춰섰다. 그리고 가마 문이 열리며 차갑게 굳은 얼굴의 한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바로 김풍의 본처 최씨 부인이었다. 김풍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서방님, 꼬락서니가 아주 볼만해지셨군요. 제 서찰에 답장 한 통 없으셨던 이유가 바로 저기 있는 계집과 노닥거리느라 정신이 없으셨던 게로군요. 옆에 있는 그 아이는 또 무엇입니까? 참으로 어이가 없어서. 여봐라, 어서 아버님께 가자. 이 꼴을 그대로 고해야겠다. 최씨 부인은 경멸의 눈빛을 던지고는 냉정하게 돌아섰다. 모든 것을 알게 된 매양 역시 차가운 눈빛으로 김풍을 바라보았다. 이럴 수가. 최악이군요. 제가 그저 당신의 심심풀이 땅콩이었다니. 임자 있는 몸이셨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더러운 입, 당장 다무십시오. 저는 더 이상 당신 같은 사내에게 놀아나고 싶지 않습니다. 매양은 말을 마치자마자 말에 올라타 채찍질을 가했고 말은 순식간에 멀어져 갔다. 등에 업힌 아이는 자지러지게 울음을 터뜨렸다. 매양아, 매양아, 어디 가는 것이오? 김풍은 우는 아이를 달랠 새도 없이 멀어지는 말의 뒷모습을 따라 필사적으로 뛰기 시작했다. 들판에 있던 사람들은 아이를 업고 미친 듯이 뛰는 그의 처량한 모습을 보며 혀를 차거나 폭소를 터뜨렸다. 두 여인 모두에게 버림받은 그는 자신의 거짓말이 불러온 끔찍한 대가를 치르며